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그 시장은 10년 전부터 굉장히 적었었다. 그쪽은 시장도 적고 찾는 분들도 많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박영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세 드신 혼자 사시거나 두 분만 계신 경우에 아침에 찌개를 해서 저녁 때까지 먹는다, 적당히 먹는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시니어 푸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며칠 전에 그 야쿠르트 아줌마가 보니까 그 전단지를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봤더니 그 도시락 같이 비슷하게 생긴 뭐 돈가스도 있고 뭐 함박 스테이크도 있고 이런 그 어르신들이 주문해서 먹는 그 식단을 메뉴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배달을 해준다. 저는 그런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뭐 시켜서 먹고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시장이 과연 얼마나 클지는 모르지만 아픈 분들, 연화장애가 있고 뭐 무슨 기능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식사보다는 일반식이 훨씬 더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잘 들었고요. 그 마지막에 영상을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제 그 성장을 또 목표로 한다고 하시는데 현재 주요 매출은 어느 쪽에서 나고 있고 상장까지 가려면은 이제 굉장한 규모의 시장이 더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시장을 가장 그렇게 좀 규모 있게 키워갈 수 있는 미래 시장으로 보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홍보관장님, 대화론의 네. 예, 송원경이고요. 어, 그 덴마크나 이런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배송해가지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보편화돼 있는데 그게 집에서 어르신들이 계속 지내실 수 있는 큰 원동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따뜻한 음식을 먹고 나머지 식사는 그 차가운 음식, 뭐 샌드위치나 이런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혼자도 충분히 지낼 수 있다. 이런 게 되게 강조되고 있어서 그 생각하시는 사업에 있어서 그런 하루에 뭐 이렇게 해서 규칙적으로 배송한다든지 이런 서비스가 공공적인 그런 서비스로 또 확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또 그 사적인 서비스 시장도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음식과 관련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지금 세 분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답을 듣고 네, 그다음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이 어느 쪽 매출이 가장 크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사업을 그 5년에 걸쳐서 3개의 사업을 쏟아버리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접적인 캐터링 사업이라든가 두 번째는 저희가 공장을 세워서 그 고령식을 생산하고 그것을 배송하는 사업,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자택으로까지 도시락 형태로 배달하는 사업까지 지금 현재 런칭을 한 상황이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배려 이 고령식 시니어 푸드는 중앙에서 기획해서 중앙에서 그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그 최종 소비자한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지금 아까 덴마크 사례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저희 그 고령식도 다 그 중앙에서 생산을 해서 기획해서 그래서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그런 연구 개발을 계속 해 나갈 것이고 계속 그 부분을 확장시켜 나갈 것인데요. 한 가지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고령 사업 전체를 한번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인식의 변화가 상당히 안 되어 있어요. 이 고령자가 되면은 난 이렇게 돼야 된다. 지금 현재 요양원 들어가는 거 자체도 요양원 일단 거부감이 계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나는 그 내 아이들한테 버려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슬프게 지내시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죠. 그만큼 어떤 그 고령자들에 대한 별도의 어떤 그 산업 구조가 아직까지는 명쾌하게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의 문화처럼 셋업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 고령자 식사는 더합니다. 이게 그 시니어들은 어떤 음식을 먹는데라는 게 항상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초기에 시작했을 때 아니 그게 사업이 돼? 그걸 뭐 어디다 팔 건데? 니네 만들려는 게 도대체 뭐야? 아 정말 이게 지겹게 들었죠.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저희는 차곡차곡 그 하나하나 그 저희 사업 영역을 넓혀가면서 지금은 상당히 그 고령자 그 특히 B2B 요양원 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많은 포지션을 좀 차지하고 있고 이 두 번째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 이 실버 사업이 지금 하나 점점 셋업 되어가고 있는 사업군을 보면요. 일단 요양원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최근 들어 더 급격히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움직임이 예전에는 요양원 하면은 어떤 시골 한적한 곳에 세워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었죠. 이제는 수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도심으로 들어오면서 하나의 요양원 서비스들이 하나씩 하나씩 체계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에 실버타운이 생긴 일례가 있죠. 상위 계층을 겨냥한 그런 시니어타운이 생겼죠. 견학한 적이 있었는데 아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저희 회사의 모토는 지금 소외받는 계층의 어르신들을 케어한다라는 게 저희 회사의 전체적인 모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산업적인 구조에서 내가 그만큼의 자금력이 있고 내가 그만큼의 부가 있는데도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요양원을 가야 되는데 시골에 그 6인 시설 6명이 같이 생활하는 그런 시설에 가는 거는 그것도 저는 욕처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산업수상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1인실, 2인실, 개인실 그 프라이빗한 그 개념을 지켜주면서 어르신들 케어하는 요양시설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요양시설이 이렇게 셋업됐던 이유 중에 하나, 그 잘 셋업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국가에서 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 80% 이상의 그 요양시설비를 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피니까 요양원은 자연스럽게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재가센터가 또 생겼죠. 제가 역시 그 지배 계층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런 구조에서 그 국가에서 그 등급 어르신에 대해서는 80% 가량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품 역시 어르신들에 대한 실버 용품 역시 그 국가에 등록된 제품이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80% 가량을 그 구매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가 지원책이 딱 마련된 부분들은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 남은 게 일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에서도 13년 전부터 인구 구조가 저희 14년이랑 일본이랑 인구 구조를 그렇게 맞춰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 고령자들에 대한 고독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 고령자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게 아까 저기 말씀을 주셨는데 요구르트 아주머니랑 계약을 해서 이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어르신들이 어떻게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가까운 시군청에다가 신고를 하는 그 신고 제도를 마련했었어요. 실패했죠. 밖에서 웬만큼의 야쿠르트 빈병 야쿠르트가 쌓여 있어야 알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로 도입했던 게 이웃 신고제예요. 옆에 이웃과 여기 독거노인이 계신다면 옆에 이웃과 계약을 해서 이 이웃이 옆에를 뭐 이상 징후가 있으면은 신고하는. 근데 사실상 이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상은 체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후에 그 찾아낸 게 바로 도시락 배달입니다. 하루에 그 세 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끼, 두 끼를 도시락을 가면서 어르신들을 영양 밸런스도 맞춰주면서 안부 안전까지 체크해주는 이 형태가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그
많은 어르신들 케어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그 일정 부분을 80%가량 또 100%가량을 지자체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방문 목욕이나 그 방문 간호라든가 이런 것처럼 방문 영양을 신설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 부분이 언제 셋업이 될지 저희도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책과 같이 맞물려서 일단 산업을 좀 부양해 준다면 이 부분 충분히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그 영양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안부 안전도 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배달을 하는 저희들 직원들을 효집사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브랜드화 시켰고요. 어르신들과의 유대관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예로 처음에 그 아드님이 저희 부모님 도시락 좀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좀 성격이 좀 그 저기 좀 내성적이시고 누가 터치하는 걸 싫어하시는 어르신이셨어요. 하나 예를 드리는 건데요. 처음에는 문 열어주는 것도 정말 문을 여는 것도 힘들었다고 해요. 잘 열어주지도 않고 왜 왔냐? 나 지금 바쁘다. 아이, 가져가라. 뭐 이런 개념이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다 보니까 이 어르신과 그 끈끈한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어르신이 집이 커가지고 한참 걸어오셔야 된다고 그래요. 누르면은 예전에는 한 1분 정도 있다가 이제 걸어오신데 느리시니까 1분 정도 하는데 이제는 누르면 바로 문을 연다고 해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에서 소외받고 외로움을 고독 이런 부분에 많이 그 매몰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의 문을 열 수 있는 게 저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효집사들이 나가서 들어올 때 자꾸 손에다 뭘 들고 와요. 야, 이거 우리 며느리가 보냈어. 이거 사과. 이거 몇 개 가져가 해가지고 봉투에다 싸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또 저희 직원들은 이제 하루에 배달을 일정 부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좀을 내서 저기 어르신이 야 저거 형광등 좀 갈아달라고 하면은 뭐 갈아주고 오기도 하고 이런 유대감들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 사업을 전수해 주신 그리고 기술까지 다 전수해 주신 일본의 다카하시 대표님이란 분께서는 자 느리게 배달하더라도 그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 항상 하세요. 그리고 그 회사는 지금 일본에서 상당히 큰 그 고령식 배달 회사가 되어 있고요. 한 달에 200만씩을 넘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 도쿄가 아니죠. 일본에 대지진이 났을 때 그 대지진에서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섬에서 배달을 시켰는데 진짜로 섬에 도시락을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섬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섬 주민들이 다 도시락을 시켜 먹어서 거기 매장이 하나 생기고 그렇게 사업을 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좀 느리게 가더라도 어르신들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 하신 분 중에 그 이제 후기 고령자 말고 좀 그 활동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그 시장이 클 텐데 라고 이제 아쉬움을 표시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아까 그 질문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질문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많이 논의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이 난 게 이제 보면 그 2017년 12월에 발간된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 고령 친화식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 레포트를 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 이런 그 실버 식품 업체들이 시니어 그 식품 업체들이 그 느끼는 것, 아쉬워하는 것이 정부 정책 기반이 좀 미흡하다라는 게 한 30% 정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뭘 이제 해주기를 바라는 거겠죠. 또 고령자들이 필요성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 이것도 꽤 높더라고요. 한 21% 정도. 그다음 유통망이 부족하다. 뭔가 만들어서 팔고 싶어도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 20% 정도. 노인들이 좀 그 가난해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게 한 21% 정도, 16% 정도 돼가지고 굉장히 그런 원인들, 물론 이제 2년 전, 3년 전 데이터지만 지금도 약간 뭐 그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가 저희 그 시니어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이런 새로 진입하거나 뭔가 그 하고자 하는 그런 그 기업가들 내지는 기업들을 이제는 좀 그 과감하게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정책적인 자금뿐이 아니고 뭐 인력 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시기가 돼서 이게 그 정부의 그 복지 예산뿐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이거는 내가 사고 싶다 하는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환경, 또 그런 그 홍보를 좀 많이 해드려서 저 산업의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뭐 답이라기보다는 공감을 좀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덴마크 북유럽에서 음식 배송이 굉장히 보편화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게 좀 부족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밀키트라고 음식에 대한 재료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서비스하는 사업은 지금 과거 몇 년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뇨 전용 밀키트, 당뇨 전용 식사, 뭐 고혈압 식사, 저염식 식사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전문화, 세분화되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노인분들이 저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좀 연결하는 그 주문하고자 하는 연결하는 그런 게 굉장히 좀 많이 좀 그 제도나 뭐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개발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그 복지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런 부분이 그 비용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에 대한 그 자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좀 개선이 돼야지만이 이런 게 좀 활성화되고 주문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식사에 대한 개발은 최근에 이런 식단보다는 원푸드라 그래서 조리하기 쉽고 그 한 끼 영양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그 영양이 정말 손실이 없는 그런 걸로 많이 개발을 하려고 많이 최근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개발이 된다면 이런 그 주문하고 이런 방식이 잘 되고 한다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이런 좀 사업이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세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그 키워드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저희가 뭐 의식주에서 먹는 거의 중요성이라는 부분하고 오늘은 사실 이제 사는 맛이 나는이라고 앞에 저희가 이제 붙여놨어요. 근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의 어떤 라이프스타일이라든가 뭐 취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적합한 그런 맞춤의 어떤 그 식사 서비스나 영양 관리를 이제 약간 이제 수요자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하려는 게 있는데 일단 세 분 모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게 그 이제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이제 접근성의 이슈인데 그러니까 정보라든가 또는 비용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공 영역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하고 또 민간 영역에서 제공되는 거에 있어서의 또 차이라든가 이제 그런 요소들이 이제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노인복지관이 전국에 한 200, 300개 거의 400개가 되는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700명에서 2,500명까지 있으시고 규모가 좀 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700명이 점심 식사를 이제 복지관에 오셔서 하세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식당을 직접 못 오시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집으로 배달하는 이제 그러니까
급식 서비스를 하는 식으로 예상치 못했던 그 변화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미 지자체가 지원하는 그 영역인데 이제 오늘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한 이런 그러니까 어떤 기업 영역하고는 아직 연결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은 공공 영역에 여전히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사랑과 선행이 식품 산업, 식품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정보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까 보면은 이게 결국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이제 서비스 설계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서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모든 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영양 관리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건강 증진이 되고 또 노쇠를 예방하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차원의 이런 일상생활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그 뭐 디지털 뉴딜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령 친화 산업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 기회에 저희가 조금 이런 것들을 좀 큰 틀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1분 정도씩 마무리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에 관련해서는 네, 그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먼저 시작하신 이정기 대표님 먼저. 네. 박연남 교수님께서 상당히 정리를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머리에 쏙 들어온 그런 면이 있었는데, 사실 집사람 때문에 심부름으로 이제 그 마트를 가끔 가게 되거든요. 근데 신문 기사에서 그걸 하나 과거에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머리에 쏙 들어오는 게 뭐냐면, 마트를 가면 이제 지금 HMR 같은 가정 편의식 같은 거, 그다음 유아식, 아동 분유나 유아식 같은 거, 하다못해 이제 애완용, 그런 푸드용 푸드가 있잖아요. 애완용 푸드도. 근데 노인식은 왜 없지? 그런 기사를 보면서 맞아. 이게 정말 아까 사령과 산행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쪽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정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지원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이 비즈니스가 제대로 되려면 마트에 노인용 어떤 식품, 물론 이제 건강 기능식품들이 많긴 많지만 그하고 또 별개로 이거는 적당한 60세 이상, 65세 이상이 뭐 부담 없이 가지고 가는 그런 식품이 쫙 진열되어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아까 열변을 토하냐고 질문 하나에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데요. 아까 일반식 쪽이 더 시장이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락을 보시면 처음에 저희가 도시락 사업을 했는데 일반 도시락을 하니까 열지를 못하세요. 악력이 약하신 거죠. 그러신 분들이 저희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그쪽에 포커싱을 해나갈 것이고요. 건강하시고 치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연세가 드셨더라도 일반식 드시면 돼요. 뭐 배고프시면 치킨 시켜 드실 때도 되고,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드시고 싶은 거, 그게 그분들의 행복이시고 복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저희 쪽의 시선을 저희 쪽이랑 같이 드시고 보시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락 케이스까지 개발해서 쉽게 열릴 수 있게, 그래서 디자인까지 다 저희가 맡아서 특허까지 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그런 정성을 계속해서 사업 쪽에다 계속 실어 나갈 것이고요. 그런 어신들을 계속 케어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일본에서 그때 제가 7년 정도 살다 왔다고 했는데요. 저 주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예전에 일본에서 한국 영화를 한 편 다운받아서 봤어요. 이게 차인표가 나오는 크로싱이라는 영화였는데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는 영화였죠. 거기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그 차인표가 그 차인표 씨라고 해야겠죠? 예, 차인표 씨가 이제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병명이 이제 세월이 질러서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간단한 약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그 약을 구하러 다니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근데 못 구해요, 북한에서. 장마당에 가서도 못 구하고 계속 못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은 죽었고 한국으로 오게 돼서 약국에 가서 그 약이 있나 하고 물어봤더니 그 약을 그냥 무료로 주는 약이었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 약을 받아들고 막 오열을 했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어르신들의 일부 어르신들은 똑같아요. 그 현실과. 자, 일본에 계셨다면은 자, 여기다 콧줄 끼지 않고 지금 행복하게 식사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업적 기반이 없어요. 어르신도 그런 게 있는지 몰라요. 니즈가 없어요. 요구가 없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다가 괴롭게 이게 식사가 재밌는 즐거운 일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나중에 인간의 존엄성마저 무너지는 이 탯줄이라든가 목에다 구멍을 뚫어서 흘려보낸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진짜 일본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갔다가 나중에 경관으로 갑니다. 그럼 진짜 빨리 우리나라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빨리 산업 구조가 완성이 됐으면 이거는 뭐 경쟁사가 나와서 두렵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빨리 그런 산업 구조가 돼서 우리 회사 말고도 많은 특히 대기업들도 그런 쪽에서 많이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 네. 시니어 세대 인구가 한 20%, 인구 20%가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그레인 에상스라고 또 명칭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마케팅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조금 더 차별화되고 또 건강한 또 식사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탐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세 분께서 귀한 사례와 그리고 너무나 네, 현장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네, 그쵸. 그 체험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올해 기획이 연초에는 오프라인 모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거로 기획했다가 이제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다양한 시스템들을 이제 실험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웹엑스를 통해서 네, 진행을 했는데 그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주제로 네, 포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달에는 레포츠와 시니어 비즈니스이고요. 이제 움직이는 스포츠가 이제 시니어 라이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또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6월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 원래 포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